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 해상에서는 선상 추모식이 진행됐고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선 10주기 기억식이 개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은 물론 국회와 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의혹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 회사 대표가 실종되고 군산시 의회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방지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자광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관광 전망 타워를 운영해 수익을 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범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향배와 전국에 미칠 영향을 이슈K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오늘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선상 추모식이 진행됐고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는 10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첫 소식 곽선정 기자입니다. 10년 전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동고차도 인근 해상. 차디찬 바다 위 노란 부표만이 세월호가 가라앉았던 장소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선상 추모식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달려온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좋은 세상에서 잘 살아라! 304명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김건우, 김대희, 헌화와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사 속에 내 자식을 떠나보내고 눈물 속에 살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담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유가족들은 인양된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추모 행사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선 4.16 재단이 주관하는 10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오후 4시 16분부터는 1분 동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과 인천 가족공원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식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유가족들의 이런 아픔을 곁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추모 공간을 만드는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10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을 이원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팽목항 한켠에 자리 잡은 컨테이너 성당. 손인성 씨 부부는 날마다 왕복 2시간을 차로 달려 이곳을 찾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전부 울음바다라 울음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시작한 기도. 이제 10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팽목이 그동안에 어떻게 돌아갔다는 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해주고 장헌권 목사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을 만나 그들의 참회와 반성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마음이지 않는가. 선장이나 선원들의 그 입에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우연히 팽목항을 찾았던 동화 작가. 기억의 벽을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추모를 위한 그림과 글을 남기는 활동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손을 이렇게 뻗고 쓰담쓰담 해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애정 같은 거, 사랑 같은 거. 날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조금씩 달라져 온 팽목항의 풍경을 알아채는 것도 이들입니다. 너무 초라하다가고 시상에 이렇게 놔뒀다가 했었고 그런 소리 들으면은 마음이 아프고 느릿느릿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사 이후 10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곁을 지킨 이들은 꽉 잡은 손길을 한치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전북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전북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는 오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이 열려 추모 영상 상영과 추도시 낭독, 추모 엽서 쓰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이 거행됐고 원광대 교정에서는 추모비가 건립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은 물론 국회와의 소통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총선 패배 후 열린 첫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에 정부 노력이 부족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산 편성과 입법 등 국회와의 협력도 더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자유시장 경제를 비롯한 큰 틀의 국정기조는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른바 3대 개혁과 의료개혁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못할 게 없다면서도 여야를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말 많은 소통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역대 가장 많은 무효표가 나온 가운데 전북은 4년 전보다 무효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북 지역 정당 투표수 102만 2천여 표 가운데 3.7%인 3만 7천여 표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는 4년 전보다 0.7%포인트 줄고 전국 평균 4.4%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북 10개 지역구 선거 무효표 비율은 11.9%입니다. 감사원 감사로 시작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새만금 육상 태양광 의혹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실종된 데 이어서 군산시 의회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1,200억 원을 들인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입니다. 군산시는 2021년 지역 건설회사 연합체 2곳을 선정해 발전 설비 시공 등을 맡겼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군산시장이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 체결을 지시해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군산시 반박에도 검찰은 시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어떤 혐의로 지금 그런 거를 저희가 최근엔 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가 압수수색을 받은 지역 건설업체의 대표가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임실 옥정호 인근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신고 당시 가족은 대표가 검찰 조사로 압박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종된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소환 조사하거나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검찰 등에 보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의혹 수사 중 브로커의 개입이 확인되면서 고위층의 연결 의혹이 사실화되어감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새만금 육상 태양광 의혹 수사 10달째, 사건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18년 전 일어난 전북대학생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당시 수사 담당자와 책임자를 잇따라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에 다니던 29살 이윤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2006년 6월 6일 새벽. 자취방 인근 술집에서 종각 모임을 하고 귀가한 뒤 실종됐습니다. 이 씨의 실종을 둘러싸고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2019년. 당시 경찰 책임자를 수사해달라며 이 씨 가족들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전북경찰청장과 전주 덕진경찰서장 등이 실종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미스터리예요. 살았다고 볼 수도 없고 죽었다고 볼 수도 없고 오직 아는 것은 경찰인데 경찰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가족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인 이 씨의 자취방을 보존하지 않고 대학 동기들이 청소하도록 방치해 증거를 훼손하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씨가 실종될 즈음 사용한 컴퓨터 기록이 삭제된 점도 의문으로 지적합니다. 2차례에 걸쳐서 수사 기록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2차례 전부 다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가족들은 앞서 지난 2월 당시 경찰 수사 담당자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사건은 결국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마당인데 아직도 수사 기록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전북경찰청은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세아베스텔 군산공장에서 500kg짜리 파이프를 절단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잘린 파이프에 깔려 숨졌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인 세아베스텔과 하청인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텔 군산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노동자 4명이 일하다 숨져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했으며 당시 법 위반 사항 569건이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린다는 보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 근로계약서입니다. 경비원 해고의 근거가 됐던 3개월 수습기간 조항이 올해부터 사라졌습니다. 단기 계약이 아닌 1년 단위 계약을 맺기로 하면서 고용이 한층 안정된 겁니다. 안정적인 걸 느끼지고 3개월 단위로 이제 계약이 되면은 근무자도 이제 내가 또 거기에 잘릴 수도 있고 해고될 수도 있고 이제 불안감이 느끼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들을 위해 경비실도 탈바꿈했습니다. 주민들은 십시일반 모은 관리비로 오래된 냉방기를 바꿨고 지자체 예산 500만 원을 받아 돌침대와 난로를 들였습니다. 진짜 천국이죠. 추우면은 좀 히터 틀어놓으면 따뜻하게 좋고 땀 흘리고 오면 좀 샤워도 오고 이게 너무 좋아요. 노후화된 냉장고는 물론 정수기, 전자레인지까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는데요. 업무는 물론 식사까지 초소에서 해결하는 경비원들을 위해 근로 환경을 개선한 겁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건 다 찬성한 거죠. 어차피 우리 아파트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북에서 주민들과 경비원 등 노동자들이 상생협약을 맺은 아파트는 모두 59곳. 초단기 근로 계약을 지향하고 적절한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상생협약 아파트 100곳에 경비원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경비원 인권 보호에 나서는 상생협약 아파트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 전주 서부 신시가지 옛 대한방직터 개발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자광 측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며 관광타워를 운영해 수익을 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자광은 관광타워를 비롯해 호텔과 상업시설,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심형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기업 범위는 개발 후 감정가의 40%, 사실상 지가상승분의 10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선 주변과 유입도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이른바 먹튀 의혹, 자본 잠식 우려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동시 착공하고 동시 준공하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저 또한 그게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워를 짓지 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개발에 기대를 나타내는가 하면 일부는 공공기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업 현실성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전 협상에 있어 전주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은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강조했습니다. 용도가 변경된 토지 가액에서 40%를 회수하라 하고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 내용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운영 지침을 만들게 될 거고요. 옛 대한방직터 개발과 공공기여 방안이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농촌 노인들은 살아온 마을과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지만 외롭고 불편해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농촌에서 최소한의 사회 서비스를 스스로 충족시켜 소멸에 대응하려는 노력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주민들의 힘을 모아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을 하는 농촌을 찾아갔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따스한 불빛이 캄캄했던 방 안을 환하게 밝힙니다. 전등이 없던 방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복지활동가가 전선을 연결해 불을 밝혔습니다. 60년 넘은 오래된 집이라 손볼 곳이 많지만 혼자 살며 엄두를 못 내던 80대 할머니 얼굴도 환해집니다. 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요. 저번에도 저퉁이 것이 있다고만 생각을 했더니 이 아저씨가 와갖고 가서 어떻게 타마를 갈고 온 게 퉁이 나오네. 아이고 환장하겠네. 농촌마을 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이 붓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농사일하며 틈틈이 매주 한 번씩 모여 마음도 가다듬고 이웃들 안부도 확인합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시간도 보내고 또 수련도 하고 또 글씨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시를 읽고 쓰는 문학교실,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는 생활교실도 농촌 노인들에게 인기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집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수리 보수를 하고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식사를 하도록 준비하는 일은 모두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주민 130여 명이 모여 농촌 노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돌봄 활동을 마을에서 스스로 하자며 창립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다시피 하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또 더불어 살고 나 혼자가 아닌 여럿이 같이 사는. 정부도 농촌 지역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려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0만 명 남짓한 우리나라 농가 인구 중 절반이 65살 이상 노인이고 그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교육부에 올해 글로컬 대학 30 예비 지정 20개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전북대처럼 본 지정까지 이루어져 대학 혁신을 위한 국비 1,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대학 간 통합을 선언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교육부의 2차 글로컬 대학 30 예비 지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북에서는 대학 간 연합과 단독 신청 등의 방식으로 모두 8개 대학이 도전했지만
두 대학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9개 대학이 65개 혁신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33개 대학 20곳만 예비 지정됐습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앞서 교육부에 제출한 혁신 기획서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대학을 통합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생명산업을 특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안에 정원을 960여 명 줄이고 의치한약 등 의료 전 분야와 임상병리 등 8개 보건의료학과를 보유한 두 대학 특성을 활용해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세 개의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그 본 지정을 위한 기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세부 목차를 더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1차 관문을 넘지 못한 대학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곳, 올해도 1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2년 동안 10곳만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탈락한 대학들의 위상은 더욱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예비 지정 대학 20곳으로부터 혁신기획서에 담은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서를 받습니다. 이어 8월 말쯤 10개 안팎을 본 지정할 계획이어서 대학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이슈 K 시간입니다.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전북은 10개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 텃밭론을 다시 한번 증명했지요. 전북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지 아니면 일당 독주의 폐해가 다시 부각될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전북의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했고요.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권 심판론이 이 판세를 압도한 그런 선거였죠. 87년 민주화 이후에 집권 여당이 이처럼 큰 격차로 패배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집권당이 이 집권 기간 내내 단 한 차례도 다수당이 되지 못할 그런 최초 사례로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대단히 거센 그런 선거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집권한 지 채 2년도 안 된 대통령에 대한 이 중간평가가 국회의원과 정당을 심판하는 총선판을 이처럼 지배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당의 이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대해서 유권자가 비판이나 불만이 클수록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총선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에는 이제 현재의 여야의 극단적인 정치 대립에 대한 비판적 민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선거 결과는 분명한데 그 이면에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많은 부분들 질문 계속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전북 10개 선거구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20년 만이라고 하던데 기대와 우려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정치적 그 논의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초선이 2명 있습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정치 혁신이나 쇄신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물갈이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참신성이나 정치 개혁 측면에서는 좀 더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이제 재선과 3선 의원이 이제 3명씩 그리고 4선과 5원이 1명씩 있기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다선 의원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전북 정치권이 야권 내에서 상당히 더 탄탄해진다는 결과를 났기 때문에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야권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전북의 발전과 현안 해결에 나름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전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조국 혁신당 급부상, 돌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선거 전에 창당 한 달쯤 됐는데 제3당의 위치에 이제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초반에 부동층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갈팡질팡 이제 자기
이 투표를 정하지 못한 이런 부동층이 많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이 부동층들을 한순간에 흡수하게 되고 이걸 이제 선거판을 정권 심판 분위기로 바람을 불은 그런 결과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전북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전국 비례득표율 24.3%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45.5%에 이릅니다. 대단히 높은 지지율인데 그런데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54.7%가 비례투표에서는 다른 당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국 혁신당의 전북 지역의 비례득표율에서 이제 민주연합보다도 7.9% 거의 8%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14개 시군 중에서도 9곳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으로부터의 부동층도 상당히 흡수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조국 혁신당의 이제 돌풍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민심도 굉장히 담겨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일 수 있다. 예. 이 말씀이시고 이번 선거 결과 여소야대 범야권이 굉장히 다수의 의석을 가져가는 이런 형국인데 이 결과가 향후 전북 정치권에 그리고 또 전국에 미칠 영향도 분석해 주시죠. 예. 이제 이번에 어떤 뭐 전국적으로 볼 때 범야권 진영, 범진보 진영이 189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정권에 대한 이제 야권 견제력은 훨씬 더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했던 조국 혁신당이 캐스팅 보드를 진 제3당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당분간 야권 내에서도 이런 선명성 경쟁이 상당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전북 정치권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비중이 상당히 더 탄탄해졌고 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두 야당의 물론 아직 사법적 변수가 존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두 야당의 이 경쟁적 협력 관계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전북 지역의 지방선거 판도에도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다음 대권에도 영향을 주겠죠. 사실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전북에도 야권 쏠림 현상 두드러지고 있는데 정부 여당과의 협치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은 꾸준히 계속 이어가야 할 텐데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예, 뭐 야당 내부에서 전북의 정부 정치권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진 건 있습니다만은 우려스러운 점이 정치의 본질은 갈등의 조정과 합의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여야 간의 합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쉽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립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에 대한 논의나 평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상실이 됐거든요. 더구나 이제 양대 정당의 지금 대립적인 분열 쟁점을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이번에 또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닌 이와 같은 이제 대립의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낳고 우리가 이제 국가 발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전북 정치의 높은 위상을 오히려 활용을 해서 좋은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전북 당선인들이 다음 국회에서 이제 정치의 복원이나 정치 개혁에 좀 더 매진을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득세를 하면서 사실 공약과 지역 현안이 실종된 선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요. 22대 전북 정치권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참 아쉬운 점인데 이제 투표는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일방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 선거를 다 뒤엎었는데 사실 선거에서는 새로운 미래 사회에 대한 변화의 비전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놓여 있는 이제 뭡니까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듯이 대전환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 사회 발전 양식이 지구 위기나 화석연료 위기, 기후 위기 속에서 전혀 다른 양식으로 시장이 열리고 산업과 기술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고 또 이것을 오히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책이나 비전이 이번에 있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회가 열리고 정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고 논의가 더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중동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00원을 넘어섰는데요.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등 대규모 경제위기 때 나타나던 수준입니다. 외환당국은 오늘 긴급 공지를 발표하고 2년 만에 구두 개입까지 나섰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넘게 오른 1,394원 5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는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설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환율 1,400원 돌파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후 이번이 역대 4번째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외환당국은 공식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오후 2시 55분 긴급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외환 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식 구두 개입이 나온 건 2022년 9월 이후 2년 만의 일입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지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는 이달 들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두드러진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환율 급등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코스피도 2% 넘게 하락해 2,609.6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3% 내린 832.81로 장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지난 총선 결과 전북에선 지역구 10석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선 조국혁신당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늘 밤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5선에 오른 민주당 정동영 당선인과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박희승 당선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과 함께 다음 달에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과 지역 현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주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주 시내버스 31개 노선에서 파업으로 인한 일부 결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는 전일 여객과 시민 여객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 차량으로 모두 95대가 차량별로 한두 차례 결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버스 앱 등을 통해 실시간 운행 상황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의 노동자 집단 해고를 부당 해고로 판정한 것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전주시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시가 사회기반시설 운영을 민간업체에만 맡긴 채 불법적 운영권 변경 과정 등을 방관해 조합원 11명의 부당 해고와 업체 노조 와해 시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주건사를 넘겨받은 성우건설은 노동자 11명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으며 지난 12일 전북 진호위는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주시가 위기 가구가 살고 있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의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합니다. 복지 지원 대상자가 살고 있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 276곳을 올 상반기 상세 주소 직권 부여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 조사와 함께 건물 소유자 통보와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상세 주소는 도로명 주소 뒤에 표기하는 동이나 층, 호 등의 정보로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과 일반 상가 등 임대 건물에 부여하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300만 원이 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추심합니다. 공탁금 압류 대상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채권 압류가 가능할 경우 추심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와 담보 등을 위해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입니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252명에게
법원 공탁금 3억 5,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북은행을 기반으로 설립된 JB금융그룹의 경영진이 최근 한 달여 동안 자사 주식 4만 5천여 주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JB는 회장과 상무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의 자사 주식 보유량은 현재 26만여 주에 달한다며 책임 경영과 주주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과 중소기업 판로 지원, 협력이익과 성과 공유 등의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전국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 노력 등을 심사합니다. 전북자치도가 중증열성 혈소판 감수 증후군이 유행하는 봄철을 맞아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풀밭에서 진드기에 물리면 주로 감염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수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열과 오한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전북에서는 61명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돼 9명이 숨졌습니다. 중국발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는 시간당 229, 임실 192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면서 매우 나쁨 단계 보였는데요. 전북 동부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나쁨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사는 모레인 목요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농도가 더욱 짙어질 텐데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겠습니다. 봄비로 한풀 꺾였던 낮 기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전주가 23도, 모레는 25도까지 오르겠고 아침 기온은 비교적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짙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시야가 매우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은 부안과 정읍의 아침 기온 8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에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아침에 진안과 장수가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3도 안팎까지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해상에서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모레까지 황사로 인해 하늘이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